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라고 합니다. 평생 친구와의 세월을 넘어선 약속을 지키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때 저는 10살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동시에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1500년대 후반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었으니까요. 우리 마을은 경상도 끝자락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고 농과 밭이 전부였으며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에 맨발로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 운동장에서 저는 순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펼쳤는데 저는 운동장 구석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통을 열었지만 그 안에는 보리밥 한 덩이와 무짠지 2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애들은 흰쌀밥에 계란말이도 싸우는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살며시 앉더니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너도 혼자 먹니? 고개를 들어보니 같은 반 김순이었습니다. 까만 머리를 2갈래로 따았고 해진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으며 맨발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순이도 저처럼 가난한 집 아이였습니다. 응? 넌? 나도. 우리 같이 먹을까? 순이가 자기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도 보리밥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환하게 웃으며 자기 김치 한 조각을 제 도시락에 덜어주었습니다. 나 김치 2개나 있어. 하나 줄게. 저도 제 무짠지 한 조각을 순이 도시락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진 것 없는 것들끼리 없는 것을 나누며 첫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점심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순이는 떨어질 수 없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길 저는 순이네 집 앞에서 기다렸고 순이가 나오면 함께 비탈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여름에는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치며 놀았고 가을에는 학교 뒤 밤나무에 올라가 밤을 주워 먹었습니다. 겨울에는 서로의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주며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가난했지만 함께였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4학년이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순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마을 어귀 구멍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영자야, 이것 좀 봐. 순이가 가리킨 곳에는 낡은 나무 진열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빛바랜 엽서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희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다가 그려진 엽서였습니다. 푸른 하늘, 하얀 구름, 끝없이 펼쳐진 바다. 파도가 모래사장을 적시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엽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산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저희에게 바다는 그저 상상 속의 세계였습니다. 예쁘지? 나 바다 가보고 싶어. 순이가 엽서에 손을 가져다 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서서 엽서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게 주인 할머니가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건 동해바다라고 하는 거란다. 할머니 젊었을 때 한 번 가봤는데 세상에 그렇게 넓고 예쁜 곳이 없더구나. 할머니, 거기 가려면 어떻게 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차 타고 한참을 가야 한단다. 하루 종일 가도 모자랄걸? 하루 종일이라니. 저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기차를 타본 적도 없었고 이 마을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순이와 저는 그날 구멍가게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엽서 속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언젠가 저곳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영자야. 응? 우리 나중에 크면 꼭 저 바다 가자. 둘이서.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순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순이의 눈동자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꼭 가자. 약속이야.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저희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거짓말하면 1000개 반을 삼켜. 그렇게 저희는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꼭 둘이서 저 바다에 가기로.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떠다니는 파란 하늘이 마치 바다처럼 보였습니다. 순이도 똑같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 없이 걸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꼭 가자. 우리 둘이서. 그 약속은 저희 사이에서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저희는 그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5학년이 되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순이네 집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가뜩이나 가난한 집인데 비까지 새서 이제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순이네 식구들은 친척 집으로 얹혀 살아야 했고, 순이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순이를 찾아갔습니다. 친척집 헛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순이를 발견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영자야, 나 이제 학교 못 다닐 것 같아. 아버지가 내년부터는 일하러 나가야 한대.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4살 소녀가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 한다니. 저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약속은 변하지 않아. 언젠가 꼭 받아갈 거야. 정말, 정말이야. 내가 나중에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둘이 기차 타고 바다 갈 거야. 꼭. 그때의 약속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고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하지만 그 순간 그 약속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순이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고 마을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학교를 다녔지만 매일 저녁 순이를 찾아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순이는 언제나 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었고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저희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순이는 일을 하고 저는 학교를 다녔지만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뒷산에 올라가 앉아서 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자야, 너 공부 잘한다며? 선생님이 칭찬하셨다고? 응. 그런데 순이야, 내가 학교 다녔으면 너도 잘했을 거야. 아니야. 난 원래 공부보다 손재주가 더 좋아.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재미있어. 순이는 언제나 긍정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고 늘 밝게 웃었습니다. 그런 순이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날, 저희는 다시 그 구멍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 바다 엽서는 이미 팔려 없어졌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약속 아직도 기억하지? 당연하지. 평생 잊을 수 없어. 나도.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갈 수 있겠지? 순이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도 현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녀들이 바다 여행을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꼭 갈 거야. 내가 책임질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그때의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희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에게 서울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일자리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친척 오빠의 소개였습니다. 영자야, 이게 내 인생을 바꿀 기회다. 서울 가서 일해봐라. 시골에 있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눈빛으로 저를 응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간다는 것은 곧 순이와 헤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순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마을 뒷산 정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순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순이의 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순이야, 알아. 내가 서울 간다는 거. 소문 다 났어. 순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축하해. 정말 잘 됐어. 순이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억지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야. 응. 가서 잘 살아. 넌 할 수 있어. 순이야, 나 돌아올게. 그리고 우리 약속 꼭 지킬게. 내가 돈 벌어서 우리 바다 갈 거야. 응. 알아.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만 도시 가고. 미안하긴. 나는 괜찮아. 부모님 여기 계시니까 난 여기 있어야 해. 그리고 너라도 나가서 잘 사는 거 보면 나도 기뻐. 정말이었을까요? 순이는 정말 괜찮았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순이도 함께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픈 부모님을 두고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추억을, 앞으로의 꿈을, 변하지 않을 우정을,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2주일 후 저는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배웅하러 온 사람은 가족들과 순이었습니다. 순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까봐. 기차에서. 저는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지만 뭔가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짐을 싣고 버스에 오르려는 순간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야. 응. 편지해. 자주. 그럼. 너도. 그리고. 잊지 마. 우리 약속? 절대 안 잊어. 꼭 돌아올게. 우리 바다 꼭 같이 갈 거야.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끝까지 웃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애잔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순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순이의 모습을 저는 눈물 흐리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순이야. 미안해. 기차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순이가 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순이가 손수 만든 손수건 한 장과 작은 편지 한 통, 그리고 그 바다 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몇 년 전에 팔려서 없어졌던 그 엽서. 순이가 어떻게 구한 것일까요? 뒷면을 보니 순이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야, 이거 내가 사놨어. 나중에 우리 같이 갈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 약속 잊지 말고.
사랑해, 내 친구.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작은 봉제 공장에 취직한 저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좁은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며 옷을 만들었고 손가락은 늘 바늘에 찔려 피가 났습니다. 월급은 적었고 월세방은 추웠으며 밥은 늘 부족했습니다. 처음 석 달 동안은 매주 순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순이도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순이의 편지에는 언제나 마을 소식과 제 걱정과 변함없는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편지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편지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바빴던 것도 있었지만 순이에게 할 이야기가 점점 없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도시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는 변해갔습니다. 말투가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고 꿈도 달라졌습니다. 바다에 가자는 약속보다는 내일 당장 월세를 내야 한다는 현실이 더 급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저는 공장을 그만두고 작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이었고 월급도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이었던 그 사람은 착했고 성실했으며 저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외로웠던 저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고 1년 후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던 날 순이를 초대했지만 순이는 오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간병 때문이라는 편지만 보내왔습니다. 저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내가 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결혼 후 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열었고 아이를 낳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이와의 연락은 거의 끊겼습니다. 30대가 되었을 때 저는 순이에게 마지막 편지를 받았습니다. 영자야,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나도 결혼했어. 동네 목수랑. 착한 사람이야.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너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다행이야. 우리 약속 아직 기억하니? 나는 기억해. 언젠가 꼭 갈 거야. 그 바다에. 건강해.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오랜만에 그 바다 엽서를 꺼내봤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채 잊고 있었던 그 엽서. 빛바랜 종이, 구겨진 모서리. 하지만 그 안에 그려진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미안해, 순이야. 나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 그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거라는 걸. 생활에 치이고 현실에 지치고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답장을 쓰려고 편지지를 꺼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편지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순이와 주고받은 마지막 편지가 되었습니다. 40대, 50대가 흘러갔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고 아이를 키웠고 남편과 함께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고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이 생각은 가끔 떠올랐습니다. 특히 바다 뉴스를 볼 때마다 여행 광고를 볼 때마다 문득문득 순이가 떠올랐습니다. 순이는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60대가 되었을 때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아이는 장성에서 독립했고 남편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드디어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그 바다 엽서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서랍 구석에서 나온 엽서를 보는 순간 5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0살 때 순이와 함께 바라보던 그 엽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던 그날, 서울로 떠나던 기차요. 순이의 마지막 편지.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잊고 살았던 죄책감이, 외면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이제라도 연락해볼까? 아니,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고민하다가 결국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5년이 흘렀습니다. 70대 초반이 된 어느 봄날,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영자 이모님이신가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김순이의 딸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 딸, 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에 계신데 영자 이모님을 찾으세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순이가 아프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순이 소식이 이렇게 끔찍한 것일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여보, 순이가, 내 친구 순이가 아프대. 병원에 있대. 순이? 그 어린 때 친구? 남편도 순이 이야기는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술 한잔하고 나면 순이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지키지 못한 약속을. 당장 내려가야겠어. 지금 당장. 저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개, 세면도구, 그리고 그 바다 엽서. 50년 동안 간직했던 그 엽서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첫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살에 이 길을 떠날 때와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기차도 빨라졌고 풍경도 변했고 저도 늙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자리한 죄책감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이제야 가네. 너무 늦었어. 정말 너무 늦었어. 5시간을 달려 고향역에 도착했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고향은 낯설었습니다. 옛날의 작은 시골 마을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아파트와 상가들이 즐비했습니다. 순이 딸 지은 씨가 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순이를 닮았는지 눈매가 익숙했습니다. 이모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순이는, 어머니는 어떠시니? 병원으로 먼저 가시죠.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3년 전에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수술도 했고 항암 치료도 받았는데 최근에 많이 나빠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한두 달이라고 하셨어요. 한두 달.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영자 이모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어릴 때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서울 가신 후로 연락이 끊겼지만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어렵게 이모님 연락처를 찾았어요. 그랬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3층 병동 312호. 문 앞에 서는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이를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50년이나 연락 안 해서 미안하다고? 약속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지은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조용한 병실, 창가 침대에 누워있는 한 여인. 수척하게 마른 얼굴, 하얗게 센 머리,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순이라는 것을.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순이야. 제 목소리에 순이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더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이는 웃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주름진 눈가에 병든 몸에도 불구하고 순이는 그렇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10살 때 그 소녀처럼, 20살 때 기차역에서 손 흔들던 그 모습처럼. 영자야. 정말 너니?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한 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나야. 순이야. 저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깡마른 손, 뼈만 남은 손.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왔구나. 내가 정말 왔구나.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순이야, 미안해. 진작 왔어야 했는데. 진작 연락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저는 순이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삼켰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순이야.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은 씨가 조용히 병실을 나갔고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진정이 되고 나서 순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 많이 늙었네. 너도. 저희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잘 살았어? 응. 너는? 나도. 평범하게. 그런대로 잘 살았어. 순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 보였지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시집가서 애 둘 낳고 남편이랑 평생 그렇게 살았어.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너는? 서울 생활 힘들었지? 응. 엄청 힘들었어. 처음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같이 가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저희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근처 여관에 방을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이 곁을 지켰습니다. 순이와 저는 50년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가족을, 기쁨과 슬픔을 나눴습니다. 순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기뻐했고 저는 순이의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삶을 들으며 위로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봄 햇살이 병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응? 너 우리 약속 기억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약속? 바다. 우리 바다 약속? 순이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해. 물론 기억하지. 저는 가방에서 그 바다 엽서를 꺼냈습니다. 50년 동안 간직한 그 엽서, 순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내가 준 거.
계속 가지고 있었어. 순이는 엽서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간직해줘서 정말 고마워. 순이야, 우리 지금이라도 갈까? 바다에. 내가 모시고 갈게. 휠체어 빌려서라도 갈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이제 갈 수 없어. 너무 아파. 그럼 영자야.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 대신 내가 가줄 수 있겠니? 뭐? 나 대신 그 바다에 가줘. 그리고 거기서 우리 이름 불러줘. 내가 가면 나도 간 거나 마찬가지야.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함께 못 갔지만 너라도 가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순이야, 약속해줘. 제발 이 마지막 부탁 들어줘. 저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내가 갈게. 꼭 갈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이는 안도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후 순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고 대화도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순이의 손을 잡고 밤낮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순이가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영자야. 응, 순이야. 나 여기 있어. 고마웠어. 평생 내 친구여서. 나도 고마웠어. 순이야.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그래. 꼭 만나자. 그때는 꼭 함께 바다 가자. 응. 약속? 순이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하지만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의 선이 평평해졌습니다. B- 하는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저는 순이를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72년을 함께한 제 평생의 친구가 저를 남겨두고 먼저 떠났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순이의 가족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저. 많지 않은 조문객들이 순이를 배웅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순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사진이었는지 주름 하나 없는 밝은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빈소 앞에 앉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렸는지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영정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순이는 마을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하늘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관이 땅에 묻히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땅을 쳤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 씨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이모님, 일어나세요. 어머니가 슬퍼하실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평생의 죄책감이 50년의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례가 모두 끝난 후 순이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2층 집이었습니다. 순이가 평생을 살았던 집. 지은 씨가 저를 2층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모님, 어머니가 이모님께 드리라고 남기신 게 있어요. 뭐가? 잠깐만요. 지은 씨는 옷장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한테 주시면서 영자 이모님이 오시면 꼭 드리라고 하셨어요. 상자를 건네받았습니다. 가벼웠지만 뭔가 소중한 것이 들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혼자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아래층에 있을게요. 지은 씨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옛날 사진들, 10살 때 저와 순이가 함께 찍은 사진, 국민학교 졸업 사진, 20살 때 기차역에서 찍은 사진, 순이와 제가 웃으며 손을 잡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편지들, 50년 전 제가 보낸 편지들, 빛바랜 편지지들을 순이는 버리지 않고 모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손수건 한 장, 순이가 직접 수놓은 손수건, 모서리에는 영자라는 글씨가 빨간 실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얀 봉투 하나, 봉투 겉면에는 영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미안해, 먼저 가서. 영자야, 너 왔을 때 정말 기뻤어. 50년 만에 널 보는 순간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어. 우리가 10살이었던 그때로, 순수했던 그때로. 너한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게 너무 많았는데 막상 너를 보니 아무 말도 제대로 못했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남겨. 영자야, 나는 평생 너를 원망한 적이 없어. 내가 서울 가고 연락이 끊겼을 때도, 내가 결혼 소식만 편지로 보냈을 때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는 알았거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도시 생활이 얼마나 고된지, 내가 나를 잊은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정신없었다는 걸.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너한테 연락하기가 무서웠어. 내 평범하고 가난한 삶이 성공한 내게 부담이 될까봐. 내가 나를 동정할까봐. 하지만 영자야, 내 평생 가장 행복했던 건 내가 내 친구였다는 거야. 어릴 때 함께 웃던 그 시간들, 도시락 나눠 먹던 그 순간들, 바다 엽서 보며 꿈꾸던 그날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기억이야. 내가 서울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뻤어. 가끔 내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왜냐하면 너는 나의 자랑이었으니까. 내 친구가 저 넓은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게 나한테는 큰 위로였어. 우리 바다 약속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나도 정말 가고 싶었어. 하지만 부모님 간병하고 애들 키우고 살림하다 보니 그럴 여유가 없었어. 그래서 영자야, 마지막 부탁이야. 나 대신 그 바다에 가줘. 우리가 어릴 때 꿈꿨던 그 바다에. 그리고 거기서 우리 이름을 불러줘. 나는 내가 그곳에 가면 영혼으로라도 너와 함께 할 거야. 파도 소리에 섞여서 바람에 실려서 너와 함께 바다를 볼 거야. 영자야, 고마웠어. 평생 내 친구여서. 내가 있어서 내 삶은 외롭지 않았어. 다음 생에도 우리 꼭 만나자. 그때는 부디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웃고 더 일찍 바다에 가자. 사랑해, 내 평생의 친구. 너의 순이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지가 젖어 글씨가 번졌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너를 위로한 거였을까? 오히려 내가 나를 위로한 거 아니었을까? 순이는 평생 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저는 순이를 잊고 살았는데
순이는 단 한 번도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친구였구나.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다른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을 보며 편지를 읽으며 손수건을 만지며 저는 50년의 시간을 되돌아갔습니다. 순이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로 그날 저녁 지은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지은아. 네, 이모님. 너희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어. 이모님도 어머니한테는 정말 소중한 분이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모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어릴 때 가장 행복했던 게 이모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다고. 그래. 네. 그리고 이것도 드리라고 하셨어요. 지은 씨가 작은 천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풀어보니 순이가 젊었을 때 입던 손수건과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순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곳곳에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오늘 영자한테 편지 왔다. 서울 생활이 힘들다고 했다. 걱정이다. 영자야, 힘내. 영자 결혼한다고 했다.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라. 오늘 영자 생각이 많이 났다. 보고 싶다.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영자야, 잘 지내고 있지? 나는 오늘도 너를 생각하며 살았어. 순이는 평생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저는 노트를 꼭 안고 다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갈게. 우리 바다에. 너의 마지막 부탁, 내가 꼭 지킬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은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 며칠 좀 더 있다 갈게. 갈 곳이 있어. 네. 어디요? 바다. 너희 어머니랑 약속한 곳.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모님이 바다에 가실 거라고. 부탁드려요, 이모님.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꼭 이루어 주세요. 그럴게. 꼭 그럴게. 저는 순이의 유품을 챙겼습니다. 낡은 손수건, 바다 엽서, 순이의 편지, 그리고 순이의 사진 한 장.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혼자서 바다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고향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순이가 묻힌 공동묘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창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순이야, 나간다. 우리 바다에. 기다려. 거기서 만나자. 버스는 천천히 마을을 벗어나 바다를 향해 달렸습니다.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가방 속 바다 엽서를 꺼냈습니다. 50년 동안 간직한 이 작은 종이 조각. 빛바랜 색깔, 구겨진 모서리, 그러나 여전히 선명한 바다의 모습. 순이야, 나 지금 가고 있어. 우리가 꿈꿨던 그곳으로. 버스 안에는 몇 명 되지 않는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 등산복 차림의 중년 부부, 그리고 저.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순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순이의 편지, 순이의 사진, 순이의 손수건,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순이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어두운 터널 안에서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깊이 파인 눈가, 72년을 살아온 한 노인의 모습. 순이도 나처럼 늙었겠지. 아니, 순이는 이제 늙지 않아.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거야.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3시간쯤 달렸을까요? 버스가 휴게소에 잠시 멈췄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내려 휴식을 취했지만 저는 버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휴게소 너머로 산이 보였습니다. 저 산 너머에 바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꿈꿨던 그 바다가. 순이야, 기억나니? 우리 10살 때 구멍가게에서 저 엽서 보던 날. 내가 내 손을 잡고 말했지. 우리 나중에 크면 꼭 저 바다 가자라고.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순이의 까만 머리, 해맑은 웃음, 따뜻한 손.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점점 바다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습하고 조금 더 상쾌한 공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바다 구경 가세요? 응, 그렇단다. 혼자 가세요? 아니야. 친구랑 같이 가는 거야. 아, 친구분이 먼저 가셨나 보네요? 응,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젊은 여성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맞아. 순이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바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작은 마을들을 지나쳤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지난 5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20살에 서울로 올라간 그날, 순이를 뒤로하고 떠났던 그 기차, 작은 봉제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던 날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아도 이를 악물고 버텼던 시간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게를 운영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그 와중에 순이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순이를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이는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보낸 짧은 편지들을 모두 간직하고 일기장에 제 이름을 쓰고 저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더 나은 친구였을까? 나는 너를 잊고 살았는데 너는 나를 기억하며 살았어. 미안해, 순이야. 정말 미안해.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울었던 것보다 더 많이 운 것 같습니다. 5시간쯤 달렸을까요? 버스 기사님이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곧 동해 해변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내리실 분들은 준비해 주세요. 동해. 순이와 제가 엽서로만 보던 그 바다.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순이야, 나 도착했어. 우리 바다에. 버스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순이의 유품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습니다. 짠듯하면서도 상쾌한, 특별한 냄새. 이것이 바다 냄새구나. 터미널에서 나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바다가 어디에 있나요? 저길로 쭉 가시면 바로 보여요. 10분 정도면 돼요. 고맙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이었지만 전혀 무겁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횟집들, 민박집들, 기념품 가게들, 관광객들이 웃으며 걸어다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순이가 보고 싶어 했던 풍경? 순이야, 여기 정말 예쁘다.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길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넓은 바다, 푸른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 하얀 파도가 모래사장을 적시는 모습,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광경, 엽서로만 보던 그 바다가, 상상으로만 그리던 그 바다가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바다를, 파도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순이야 봐. 우리가 꿈꿨던 바다야. 정말 아름답지? 천천히 모래사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스며들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발을 적시는 차가운 바닷물.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파도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파도를 맞았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순이야, 이게 바다구나. 우리가 평생 꿈꿨던 바다. 저는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두고 무릎을 안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조금씩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순이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또 읽었습니다. 나 대신 그 바다에 가줘. 그리고 거기서 우리 이름을 불러줘. 나는 내가 그곳에 가면 영혼으로라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순이야. 저는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왔어. 우리 약속했던 그곳에 50년 늦었지만 왔어. 파도 소리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너랑 함께 오지 못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오지 못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순이가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너 여기 있니? 나랑 지금 함께 있는 거니?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제 발을 적시고 다시 물러갔습니다. 그렇구나. 너 여기 있구나. 나랑 함께 이 바다를 보고 있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웃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가족들이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여서 행복한 사람들. 우리도 그랬어야 했는데, 젊었을 때 함께 왔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만은 소중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비록 순이가 세상을 떠난 후지만, 이렇게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붉은색으로, 보라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순이야 봐. 저 노을. 정말 예쁘지? 저는 가방에서 순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순이의 모습, 웃고 있는 순이. 사진을 가슴에 안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늦었지만 그래도 왔어. 약속 지켰어.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오고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이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닷가 근처 작은 민박집에 묵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다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밤 바다는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파도, 하늘에 떠 있는 별들, 등대의 불빛,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순이야, 내일 아침에 약속 이행할게. 우리 이름 불러줄게. 기다려. 밤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순이와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70년의 우정, 50년의 공백,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의 재회. 너무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야, 잘 자. 내일 봐.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10살의 순이와 제가 바닷가를 걸어가는 꿈. 우리는 웃으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우리 발을 적셨고 갈매기가 우리 주위를 날았습니다. 영자야, 드디어 왔네. 응, 우리 약속 지켰어. 우리는 웃으며 바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고 순이의 유품들을 챙겼습니다. 엽서, 편지, 손수건, 사진, 그리고 어제 주워온 나뭇가지 하나. 민박집을 나와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아직 사람이 없었습니다. 텅 빈 모래사장, 고요한 바다, 떠오르는 해.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래사장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닿지 않는 곳, 마른 모래 위에 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나뭇가지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순이야, 이제 우리 약속 이행할게. 나뭇가지로 모래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름, 영자. 제 이름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삐뚤빠뚤했지만 정성이 담긴 글씨. 두 번째 이름, 순이. 순이의 이름도 제 이름 옆에 나란히 썼습니다. 모래에 새겨진 두 이름. 70년 우정의 증표. 저는 두 이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이야, 봐. 우리 이름. 여기 함께 있어. 해가 떠올랐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붉은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순이와 함께 보고 싶었는데 저는 일어서서 바다를 향해 섰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 소금 냄새, 생명의 냄새. 그리고 크게 외쳤습니다. 순이야. 제 목소리가 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파도 소리에 섞이고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나왔어. 우리 약속했던 바다에. 50년 늦었지만 왔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작 왔어야 했는데. 너랑 함께 왔어야 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외쳤습니다. 고마워. 평생 내 친구여서, 나를 잊지 않아줘서, 끝까지 날 사랑해줘서.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마치 순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 순이야.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웃고, 더 일찍 여기 오자. 저는 그렇게 한참을 바다를 향해 외쳤습니다. 순이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평생 참았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한참 후 목이 쉬어서야 멈췄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파도 소리. 저는 모래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다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5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들었지? 내 마음 전해졌지? 그때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큰 파도였습니다. 파도는 모래사장을 적시며 제가 쓴 이름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영자와 순이라는 글씨를 삼켜버렸습니다. 물이 빠지자 이름이 흐릿해졌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 순간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이름도, 기억도, 심지어 육신도. 파도가 모래의 이름을 지우듯 시간은 모든 것을 지워갑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나뭇가지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영자, 순이. 파도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름을 또 지웠습니다. 저는 또 썼습니다. 영자, 순이. 파도가 밀려오고 이름이 지워지고 다시 쓰고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10번, 20번, 30번. 반복할 때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우정이구나. 비록 시간이 모든 것을 지워가도 우리는 계속 기억합니다. 다시 쓰고 다시 새기고 다시 불러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이름을 쓰다가 저는 멈췄습니다. 가방에서 순이의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순이가 젊었을 때 손수 만들었던 그 손수건. 저는 손수건을 가슴에 한번 안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무릎까지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순이야, 이제 자유롭게 날아가. 더 이상 아프지 말고, 더 이상 슬프지 말고, 행복하게 날아가. 저는 손수건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하얀 손수건이 파도에 실려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떠내려가는 손수건을 바라보며 저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순이야. 잘 가. 다음 생에 만나자. 손수건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순이와의 이별이 슬펐지만 동시에 평화로웠습니다. 할 일을 다한 것 같았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 같았습니다. 모래사장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라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조금씩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온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사진 찍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계속 살아가야지. 순이 못 가지.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어제 버스에서 만났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그 할머니시죠? 아, 그래. 너도 여기 묵었니? 네. 친구들이랑 여행 왔어요. 근데 할머니, 아까 뭐 하셨어요? 혼자 바다를 보며 우시는 것 같던데. 아, 그게 친구랑 약속을 지킨 거란다. 친구분이요? 어디 계세요? 저는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바다에 있어. 젊은 여성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좋은 친구분이셨나 봐요. 응.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였어. 부러워요. 저도 그런 친구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젊은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순이와 제가 헤어졌을 때와 비슷한 나이. 얘야, 친구 소중히 해라. 시간이 지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친구는 친구야. 잊지 마. 네, 할머니. 명심할게요. 젊은 여성은 일어나 친구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바다에, 이 바람에. 저는 가방에서 순이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꺼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습니다. 다음 생에도 우리 꼭 만나자. 그때는 부디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웃고
더 일찍 바다에 가자. 그래, 순이야. 꼭 그러자. 다음 생에는 꼭.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편지는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순이의 마지막 말을. 점심때가 되어 저는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순이야, 나 지금 바다 보면서 밥 먹고 있어. 맛있어. 너도 먹고 싶었을 텐데.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오후 내내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또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저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순이야, 오늘 노을도 예쁘다. 매일 다른 모습이네.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일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살아가는 거구나. 매일 다른 노을을, 매일 다른 파도를, 매일 다른 하루를 보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목까지 살아가기 위해. 순이야, 나 이제 알겠어. 내가 왜 나한테 바다에 가라고 했는지. 순이는 제가 여기서 무언가를 깨닫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우정의 가치를,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그날 밤 다시 민박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야지.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하지만 변했어.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어. 다음 날 아침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바닷가에 갔습니다. 모래에 다시 한번 이름을 썼습니다. 영자 순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생 간직할 사진. 그리고 바다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순이야, 나 이제 돌아갈게. 하지만 잊지 않을게. 절대로. 그리고 다시 올게.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올게. 이제 이곳은 우리 둘의 장소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이의 대답처럼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뒤를 돌아봤습니다. 바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안녕, 순이야. 또 만나자.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반겼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정말 좋아. 그래, 다행이다. 순이 친구 약속 잘 지켰어? 응, 지켰어. 이제야 진짜 친구 역할을 한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방을 정리했습니다. 순이의 유품들을 작은 상자에 정리했습니다. 편지, 사진, 엽서, 그리고 바닷가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 하나. 상자를 책장에 올려놓았습니다.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그리고 바다 엽서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순이와 제가 평생 꿈꿨던 그 바다 엽서. 이제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함께는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함께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영자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순이야. 그날 밤 저는 평생 가장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동네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예쁜 노트 한 권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에게. 일주일이 지났어. 여전히 내가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아. 내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걸 알아. 오늘 아침에 바다 엽서를 보며 웃었어. 우리 정말 해냈어, 순이야. 50년 걸렸지만
우리 약속 지켰어. 내년 봄에 다시 갈 거야. 그 바다에. 매년 갈 거야. 그때마다 내 이름 부를 거야.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 내가 좋아하는 봄 날씨.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불어왔어. 내가 찾아온 것 같았어. 사랑해, 내 친구. 평생 사랑해. 저는 이렇게 순이에게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순이에게 편지를 쓰듯 일기를 썼습니다. 순이가 50년 동안 저를 기억했듯이 저도 남은 생 동안 순이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저는 77세가 되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그 바다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갈 때마다 모래에 이름을 썼습니다. 영자, 순이. 파도가 지워도 다시 썼습니다. 갈 때마다 순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난 1년의 이야기를, 행복했던 순간들을, 힘들었던 순간들을, 그리고 갈 때마다 깨달았습니다. 순이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바다에, 바람에, 파도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우정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순이에게 배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도 저는 벽에 걸린 바다 엽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순이야, 잘 지내지? 나는 잘 지내. 내 덕분에. 고마워. 사랑해. 다음 생에 또 만나자.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순이가 웃는 것 같습니다. 나도 사랑해, 영자야.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그때는 꼭 함께 봐.